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정의 빈틈을 채워나가고 있는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주목하는 비만이나 과당 섭취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수장의 관심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정책의 빈틈인 섭식장애 관련한 노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양쪽 끝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지나친 당류 섭취 때문에 저속 노화를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로 먹는 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지난 2020년에 9,474명에서 24년 13,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또 그중 10대 이하 거식증 환자는 2018년 275명에서 22년에 543명으로 97.5% 증가했고 같은 시기에 폭식증 환자도 39.2% 증가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공식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5년간 섭식장애 등 식습관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벌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식 교육은 있어도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단추가 짤랑거려가지고 네.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신질환 중에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제라도 비만 정책 관련만큼이나 섭식장애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섭식장애 관련 정책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작년 10월에 카드뉴스 배포한 게 전부입니다. 사업 보면 750만 원짜리 사업이었죠. 2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섭식장애 비율이 1.1%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아동 청소년만 대상하면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할 때 척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섭식장애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예, 그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거식증이나 폭식증 관련해서 실태 조사, 특히 초등학교나 여중 여고를 중심으로 한 전 실질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게 이제 필요는 한데 약간의 그런 어떤 개인 정보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대로 또 교육청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뭐 서울시라든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업 체계를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전문적인 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상담이나 적극적인 지원 체계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학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지역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감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의 카드 뉴스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 섭식 장애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를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현재 그 섭식 장애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보면 이 초등학생들, 여자 초등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살찐다 그러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뚱뚱해서 싫다 그러고 엄마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반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질병을 앓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일부러 급식실에 끌고 가서 먹이고 또 화장실 못 가게 붙잡고 하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안전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 네. 예. 그 요즘 덜달달 원정대 등 아동 청소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행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부터 9988에도 포함하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섭식장애 청소년 관련해서 사례를 좀 보니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상담 갈 곳도 좀 부족하고 이와 연계된 최소한의 의료 체계도 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비만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큼이나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좀 고려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됐고요. 다행스럽게 시민건강국에서 뭐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 아마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특히 오늘 아주 발상이 좋으십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방과 전 학교 단계, 방과 후 이렇게 챙기면 훨씬 더 정책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센터들, 특히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서 안 챙긴 것은 아닌데요. 말씀대로 다른 더 큰 뭐 자살이라던가 다른 질환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좀 지원 체계가 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뭐 1인당 연간 치료비랄지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이런 게 나열돼 있고 잘 돼 있는 것처럼 문서에 보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좀 여러 부서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각자의 허들도 높고 또 한 분야 접근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다 이런 공감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국의 청소년 상담팀이나 시설팀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식생활 개선팀이나 또 정신건강팀 여성가족실 등 여러 실국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 비만 저당 식사 강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소위 좀 날씬해졌을 때 또 건강한 식단에 이제 집착하게 됐을 때 아예 먹지 않고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망이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게 서울시정의 현재 빈틈이기 때문에 좀 메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교육청장 담당하는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이참에 약간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풀으셔서 좀 여러 전문가들과 고민한 결과를 제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뭐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제부터 뭐 이 시정질문 기간 동안 조그마한 소득이 있다면 서울시가 조만간 서울시민 종합 건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 교육감님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시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운동량을 좀 늘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먹는 음식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학년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그 외의 시민들은 바깥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함께 조화롭게 운영을 해보자 하는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운동하는 것과 섭식하는 것을 다 입체적으로 챙기면 참 괜찮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좋은 뭐 제안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교육청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건강 대책들이 또 여전히 좀 비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아랫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뭐 예산 지원이나 근거 조례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오현 적환장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이번에 그 우리 강북구에 오현 적환장을 복합화하는 사업인 북서울 체육문화시설 종합
조성 사업 이게 신성장 거점 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뭐 구청에서 제안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구청에서 제안도 제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신성장 거점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그 균형발전본부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하라고 강북에만 한 있는 게 거죠. 아니라 여러 군데 걸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체 저희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또 저도 오랫동안 말씀해 오던 거라서 되게 동네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매우 설레는 상황인데요.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저는 이게 허투루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챙길 생각입니다. 제가 이 본부장님이 아니라 시장께 이 사업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1,500억 가량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좀 자세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지금 오현적 환장 지하화에 대해 공원 조성과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26년까지 하면서 시설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채택이 된 강북구의 용역안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계속 협의하다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안 못 받겠다고 조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용역을 거치면서 내용이 좀 크게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오현적 환장을 지하화하는 게 일단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골프 연습장 강북구청이 운영한다는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아마 구청은 계속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전제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조성과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신성장 계획에 포함된 것은 골프장을 포함해서 강북구가 그린 그림에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시장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채택을 해주셨다는 거는 약간 여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들은 바로는 기존에 추진하던 2개 사업이 진행되는 걸 전제로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걸로 해당 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튼 어느 정도 강북구가 그린 그림을 받아주는 전제로 이 심의가 통과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강북구는 모든 걸 다 지금 본인들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라겠죠. 골프 연습장은 그거대로 존치를 하고 그 옆에 지역에 지도를 보니까 그 바로 옆에다가 상당한 규모로 문화체육 시설을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희 시의 입장은 그 골프 연습장은 다른 데로 옮기는 걸 전제로 그런 입장이시군요. 안 그래도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쁘면 이 사업 미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돼서 여쭤봅니다. 강북구청과 서울시가 계속 논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 1,500억 가량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미임 사무들 여러 가지 처리하고 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자치구인데요. 이런 사업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 게 29년, 30년으로 이 신성장 사업은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저희가 얼마씩 모아야 도대체 이 사업을 우리가 구비를 돼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고 들으신 게 있을까요? 일단 사업 골격이 잡혀야 예산 문제는 그 다음에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에서의 사업 진행에 대한 얼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 분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시죠. 예, 모든 게 추후로 넘어갔을 때 제가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는 이유가 이 강북구를 상대로 시장께서 여러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약속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중간에 뭐 타당성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무산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PPT 보셔서 알겠지만 예전에 21년 보궐 당시에 시장께서 미아사거리 지하에 4호선 동북선 마주치는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다 이어서 환승할 수 있는 지하광장 만들겠다.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검색해보면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정말 들썩거렸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시장직 도전하실 때는 아예 공약에서 빠졌어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 확인을 해봐도 추진 상황이 없대요. 그래서 오전 적환장으로 또 강북구민을 이렇게 속이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2개는 좀 차원이 다른데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사실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도 있고 애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금 2차분을 포함을 시킬까 하다가 당시에 이건 2차 조성으로 하자 하고 제껴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현적한장 문제와 이 골프 연습장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이제 2차 조성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이 취소됐다고 하는 미아사거리 지하광장은 사실은 공약에 포함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때 거리 유세에서 지금 제가 기억이 났어요. 현장에 임했을 때 이제 현장에 선거 치르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지역 관심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유세 과정에서 저걸 언급을 했던 것인데 취임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거를 관철시키게 되면 저 공사의 그 완공 시점도 지나치게 늦어지고 그리고 비용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지하 매설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지하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급조됐던 언급이어서 실행을 하기에는 힘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바로 정리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두 개는 그렇게 비슷한 비중으로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현적한장은 확실하게 의지가 있으시다고 확인을 했고요. 이 동북 지하광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 때 표시가 돼 있던데요, 방금 전에 보니까. 아니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없애신 거고요.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거나 대대적으로 철회됐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리스트에는 들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공약 때문에 강북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움직였을 텐데 제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신성장 사업들 자체가 이런 성격이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내 차량기지, 망우 역사 문화휴식 클러스터, 도봉산 관광타운, 서울 출렁다리, 삼천리 연탄 봉사부지 다 타당성 용역 뒤에 후단도 없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고 오세훈 시장이 해준다고 신이 났는데 실제로는 시장님께서 스르슬쩍 사라지는 선심성 공약이면 이건 그냥 선거용이지 동네 주민들한테 사기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2차 북서울 꿈의 숲 사업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요. 강북구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상하셨을 텐데요. 시장님 혹시 평소에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평소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던 기억은 없고요.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신가요? 이번에 25년 인권 포럼에 패널로 대북 전단 살포를 추진하고 설파하는 세이브 NK 김민정 부대표가 섭외돼서 왔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기 표 보시면 기억하실 필요도 없이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는 분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북한 관련 시민단체 시장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은 책임 안에 있는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부적절한 인사가 패널로 섭외됐다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오물풍선이 넘어왔고 서울시민 2명이 부상당했고 재산 피해만 63건으로 약 1억 1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면 1명 부상, 피해는 4천만 원 정도인데 오물풍선 최대 피해 지역이 서울인 겁니다. 저는 시장께서 적어도 대북 전단이 남북 관계를 고조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인권 상황이 열악한 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좌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좌시하면 안 되겠지만 불법적인 대북 전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오세훈 시장도 수도 서울의 수장인 만큼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서울시의 행보,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는 단체들이 서울시의 채널과 예산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뭐 많이 저 단체 활동이 위축이 된 상태니까 지금은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시대에 맞는 전문가를 좀 추천받으시고요. 이어서 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십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모스타는 그럼 대체 왜 인권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섭외가 됐습니까?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조연설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사람이 또 1순위 섭외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선정됐던 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나중에 사후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전에 보고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1순위는 스티븐 비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섭외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2순위로 두 분, 그러니까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분과 모스탄이라는 분, 이 두 분을 2순위로 해놓고 섭외를 했는데 이제 1순위가 안 되니까 2순위 중에 모스탄까지 내려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런 그 1순위, 2순위 섭외 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이 모스탄 전 국제 트럼프 1기 국제 형사 사법 대사였던 분인데 이분의 이런 그 좀 특이한 언행이라고 그럴까요? 극단적인 언행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 많이 보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분을 2순위에 1순위도 아니고 아마 2순위에 처음에 놓을 때 그렇게 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잘못 들으신 겁니다. 모스탄이 기존 연설자로 지정된 건 6월 17일 경인데요. 이미 그 전 3월에 모스탄은 윤석열 씨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고 시장이 직접 가서 원래는 축사도 계획돼 있던 이런 북한 인권 포럼에 묘한 인사들이 이렇게 섭외됐다는 것에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아젠다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아젠다를 내세우는 분들이 주로 부정선거론도 주장하고 여러 복잡한 구구적 주장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행사는 패널이나 기조연설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2년간 지켜보니까 이런 극우적 흐름에 오시장도 혹시 있으신가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만 1순위 섭외 대상자였던 스티븐 비건 씨도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추론대로라면 이 모스탄이라는 분을 1순위로 검토를 했겠죠. 그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고요.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그분들의 성향이나 경력에 대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무슨 뭐 성향이다 뭐다 이렇게 치부를 하기에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 자체가 첨예하고 관련돼서 연결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계속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 안심주택 관련해서인데요. 네. 보증사고 관련해서 서울시가 해법으로 선순위 임차인에 한해서 주택진흥기금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제 그걸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예. 네. 근데 이 주택진흥기금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이번 회기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기금 설치 위한 조례가 통과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네, 준비 단계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데까지 상당 기간이 그럼 소요될 텐데 내년 1월에야 기금 조성돼서 지급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러니까 주택진흥기금은 추후에 공공이 관여하는 여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 어르신 전용 시니어 하우스라든가 뭐 여러 유형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에 고루고루 지원이 될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새롭게 구상을 하는 단계인 것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청년 안심주택의 후순위자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이 그 주택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어저께 설명이 다 됐습니다만은 그 전세 피해자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집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해서 네,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또 질문을 오해하셨는데요. 선순위 임대인들에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주택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제가 PPT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20날 발표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돼 있느냐 하면 근데 방금 답변하신 건 후순위 관련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투트랙인데 제가 전반을 물어봤는데 후반을 대답하셨어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순위자의 경우에는 지금도 구제가 가능하다. 첫째. 근데 그 구제가 가능한 것이 그 은행권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소회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신한은행 쪽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이제 빌려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뭐 그것도 저희가 그 선순위 피해자들이 좀 힘들어한다,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해서 꼭 빌려주는 형식이 아닌 형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은행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주택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동안 진전이 있었던 거죠, 논의가.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매일매일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만 대로 선순위와는 완전히 구조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후순위자들의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빨리 하면 그거 한 달 반, 2달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경매 차익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워넣는 걸로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선순위자들에게는 기금을 통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방향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 지적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정책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공직사회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작년부터 도봉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서울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의 삼위일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대안이 마련이 되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뭐 한 2-3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배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나서서 먼저 선지급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는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공무원들에게 이걸 강요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도 필요했고요. 뭐 어저께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배임 이슈 관련해서는 SH가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게 배임 이슈라고 말씀하셨지 기금으로 선지급 선지급하는 부분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다 배임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행안부의 유권 해석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 변호사들의 유권 해석도 참조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서울을 브랜딩해서 팔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서울의 신뢰 자본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 발생하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절반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된 거고요. 지금 이대로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저께 누누이 밝혔습니다마는 자치구의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제 구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보증보험 없이는 절대로 입주를 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확약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보증보험 문제가 국토부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 그동안에 관여하기가 용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그 입지를 좀 강화해달라는 입법적인 해결 방안을 국토부에 촉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임 시장이 시작했다는 사업이라는 관심에서 그런 관점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조금 뒤로 밀어놓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름도 바꾸고 새로 제도 자체를 리모델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의식을 해서 소극적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질 않고요. 사실상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리모델링 하실 때 좀 더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 관련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한강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서울 브랜딩 하신다고 해서 세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한강버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요.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내년에 바뀌시더라도 솔직히 한강버스를 이제 와서 물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너무 한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라서 이렇게 못 물리게 하려고 시장께서 이렇게 서두르셨나 싶기도 하네요. 글쎄요. 네. 빨리 시민들이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게 제일 컸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어받아야 되나 수정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안심주택처럼 뭐 전임시장 사업이라고 내팽겨쳤다가 난리 나면 안 되니까요. 그 사업 주체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좀 부족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조금 추가로 드릴게요. 한강버스는 이크루즈와 SH가 합작 범위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를 건조하고 사업을 꾸릴 때 한강버스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담보가 없으니까 SH랑 이크루즈가 돈을 대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이크루즈가 이 돈을 안 내고 있다고 알고 네, 있으면 더 이상- 떼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 지분 비율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7대 3인가 7대 3 정도로 일단 바뀌었고요. 투자를 한 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계속 바꿀 거고요. 그거는 뭐 페어하게 할 겁니다. 투자한 만큼 권한 행사한다는 원칙은 지켜질 겁니다.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돈을 낸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낸 거는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낸 거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만큼만 앞으로 이익이 나면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가져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본인들이 이제 이 사업이 뭐 막상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제 가능성을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투자를 좀 오히려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가 되면 늦죠.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위험도 손해의 가능성도 같이 나누어져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SH 사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여한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그럼 중대한 변경이 있는 건데 관련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용태 경제실장 주장에 따르면 가덕 중공업과 같은 부실한 업체 선정에도 이크루즈가 한 거다. 뭐 우린 개입 안 했다. 뭐 이러시던데 이 정도면 이크루즈가 끼친 손해가 상당히 막강해 보입니다. 계약 해제를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하여튼 그 청구 소송도 부분은 하고요. 일단 팩트 체크가 선행이 돼야 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네, 지금 SH 이사회에서도 이크루즈를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던데 손절을 하셔야지 이렇게 비율 줄이는 걸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그 이크루즈를 참여시킨 이유는 서울시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운영, 선박의 그 운전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런 그 사업 노하우, 경영 노하우, 선박 운행 노하우를 갖춘 가장 거기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도움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를 지분을 참여시킨 건데
글쎄요, 뭐 그게 지금 그 관계를 완전히 손절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네,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을 받은 게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SH와의 법률적 관계 해소가 오히려 시민에 대한 배임죄를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요, 드는데요. 그 부분은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 출장을 그 호주의 브리스번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호주의 시티캣이라고 이제 우리 한강버스에 해당하는 그 선편을 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우리 한강버스의 그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가서 꼭 배워오라고. 그럴 정도로 사실 선박 운행이나 여기에는 상당한 능숙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섭외하고 최근에 뭐 건강관리 총괄관도 자문관을 선임하시던데 그런 방향도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 현장에서 배를 접이안이라고 그러죠. 정해진 시간 내에 배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배를 대고 또 사람을 태운 다음에 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능수능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시간을. 뭐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무시하고 신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능숙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타보니까 접이안에만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선착장이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이 되니까 또 다른 질문인데요. 무료 셔틀을 출퇴근 시간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2년 계약하셨고 월 4,6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1년에 한 5억 5천만 원, 2년에 11억 드는 사업인데 시장님 생각엔 하루에 몇 명이나 탈 것 같아요? 그거를 추측하는 거는 이 퇴근 시간이면 몰라도요. 출퇴근 시간에 아시겠죠? 출근 시간에 1분 1초 정말 급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저희 선거할 때 보면 시민들께서 다음 역 타려고 정말 뛰어오십니다. 저 멀리서부터. 근데 이 바쁜 시간에 굳이 한강버스를 타려고 뜨문뜨문 오는 셔틀을 타고 않습니다. 느리기까지 한 한강버스 타고 출근길에 오른다는 상상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을 걱정해 주시는 거는 뭐 감사한 일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수상 버스를 이용하는 그 수요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는 직장도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이제 출근 시간보다는 퇴근 시간에 아마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한강에서 좀 날리고 들어가고 싶다 하는 퇴근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낮 네, 그 시간에는 말씀대로 관광 수요도 그래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게 조금 시장 욕심에서 좀 비롯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신 그렇지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퇴근용 교통이라고 하시니까 혼선이 좀 생긴다고 그건 뭐 여기서 보고 논쟁을 벌일 지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저녁 퇴근 지켜보시자고요. 시간이면 몰라도 아침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요. 제가 타보니까 배가 교통 약자석도 너무 작고 내장 스피커도 없는지 이동 스피커로 방송을 하시고 소음도 저도 시범 운행 기간에 타보니까 100 넘더라고요. 아까 의원님들 80데시벨 하시던데 100이 넘어서 제가 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 수음이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왕 하는 거 디테일도 좀 배 안에서 신경 아마 쓰십시오. 특정 지역만 그럴 거예요. 제일 시끄러운 데서 측정하셨을 겁니다. 뒤에 앉아 있었죠. 네. 더해서 지금 다니는 배가 교통이 컨셉이라서 관광선하고는 다르게 갑판도 작고 또 실제로는 나갈 수가 이 시범 운행 때만 갑판에 나가지 이제 본격 운항되면은 지금 마곡에서 잠실까지 역에 한 번도 안 내렸을 때 1시간 걸리는데 뭐 여튼간에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갈 수 있게 변경됩니까? 시범 운행 때만 공개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뭐가 덕지덕지 붙고 바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게 맞다 생각 듭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계속 여쭤보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행정부 수장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죠. 행정부 수장의 관심.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3년 전에 저는 첫 시정 질문에서 시장이 청년 문화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를 탓하는 것으로 시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청년 안심주택, 한강버스, 오늘은 한강버스 관련해서 실무자들 감사하시겠다 얘기하셨는데 시장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난 보고만 받았고 실무자들 감사해서 잘못을 찾겠다. 노란봉투법이 왜 나왔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업자와 직원과 하청과 재하청, 가장 끝단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이 실제로는 그 전체를 움직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입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시장의 관심사에 따라 공직사회는 알아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행정이었건 시장의 관심이 떠나버린 후 버려진 행정 공백이었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시장의 관심 표출과 무관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장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시민들을 향해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민의 대표이자 서울시 공무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안심주택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처럼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말입니다. 시장이 관심을 보여야 공직사회가 움직입니다. 사안이 해결되리라는 신뢰를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들의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한쪽에선 극우에게 손짓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목적콜에 시민들을 불러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을 좀 더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빈틈을 메우고자 하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싫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강북을 넘어 서울시민의 확실한 내 편 박수빈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